풍찬 노숙의 사회와 돌봄의 마음, 공선옥, 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년 김은하. 서평. 공선옥의 유랑가족은 풍찬 노숙하는 소외계층의 일상을 통해 가난의 파괴적인 힘에 천착하고 있는 연작소설이다. 작가는 이미 여러 편의 작품에서 여성적 소외와 가난의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빈곤의 여성화,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설집에서 가난은 성별, 지역, 국경을 막론하고 무한히 확장하는 하층 계급의 보편적인 현실로 드러난다. 가난에 무한 기도라 부를 만큼 공선옥 소설의 인물들은 가난했으며 가난하다. 그러나 이번 소설집은 가난의 공궁함이 아니라 그것의 공포스러운 파괴력을 드러내는데 이는 유랑의 비애로 구체화된다. 공선옥의 주인공들은 집과 밥을 찾아 적막한 시골의 폐교나 빈집에 스며든 바 있지만 그것은 이주였지 유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유랑이 숙명인 양 뚜렷한 방향 없이 천지를 주의한다. 소설은 불우한 소녀들의 행보에 시작해 수모 예정 지구에 스며든 이방인들이 마주한 막다른 길 위에서 끝난다. 여기서 여정은 다양한 시련을 치러냄으로써 성숙에 이르는 통과 의례의 형식이나 소외되지 않은 충만한 공간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탐색의 과정이 되지 못한다. 유랑은 파행적 개발이 드리운 차별과 소외이자 거덜나고 훼손된 삶의 표상일 뿐이다. 작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진부한 이야기거리인 가난을 유랑의 막막함으로 재의미화한다. 유랑은 나날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중인 민중적 삶의 현주소로서 풍요사회의 이면에 가려진 근대성의 차가운 악덕을 엿보게 한다. 소설집의 맨 앞에 겨울의 정취가 놓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실리의 겨울은 서정성이 무신한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실상 그러한 아름다움은 가출, 자살, 해체 중인 가족,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부추기는 가난을 외면할 때 얻어지는 기만적인 것이다. 겨울의 청취라는 아이로니컬한 제목은 이방인의 시선을 비튼다. 군청의 공복과장은 실리를 가장 인심이 좋고 근대화가 덜 된 구쪽 곳이어서 풍경이 아름답다고 추천하고 한이 찍은 농촌의 피폐한 모습은 잡지에 실리지 않는데 이는 외지인이 농촌을 향수의 대상으로 상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 실리는 근대화가 덜 된 무시간성의 영역이 아닌 개발의 이면이다. 산업주의적 개발이란 소수의 특권적인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실리는 그러한 악성 개발의 1차적인 피해 지역인 농촌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자기 땅에서 뿌리 뽑혀지는 것은 농촌 인구만은 아니다. 연변에서 온 명화, 승해, 용철 등은 유랑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암시한다. 저개발의 공간 어디에나 가난은 버티고 있으며 가난은 유랑의 인구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사진작가 한의 눈을 빌려 떠도는 자들을 쫓아가는데 이 여정은 실리에서 출발해 신림동 뒷골목, 불법 체류자들의 거리, 가리베가스, 남쪽의 가난한 어촌, 도시의 재개발지구, 숨을 예정지인 남도 땅으로 이어진다. 개발의 마성적 측면은 소규모의 자립적인 삶을 해체하고 다른 경제 체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탈지역화, 중심화 현상에서 드러난다. 전통사회에서 가난이 자연스럽게 상호의존을 유도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구실을 했다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산업문명 사회에서 가난한 지역 공동체들을 주변으로 내몰며 서서히 해체한다. 산업문명 사회의 가난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생활방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증거이자 문명적 풍요가 하위계층을 착취함으로써 이룩된 것임을 의미한다. 지역적 삶이 처한 공경은 가족의 붕괴로 드러난다. 한 예로 건실한 농민 후계자였던 김달곤 일가는 그가 가출한 아내 서용자를 찾기 위해 서울로 흘러들고 집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이 남으면서 해체의 위기에 놓인다. 가족 붕괴의 원인은 서용자의 가출에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녀의 가출을 부추긴 것은 IMF 이후 어려워진 농촌 경제와 그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김달곤의 폭력이다. 굳이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개발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몰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랑을 부추기는 것은 물질적이고도 심리적인 궁핍이다. 가리봉 영가의 불법 체류자인 명하나 승혜의 서울행 역시 고향에서 더는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집을 떠나온 이들은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다.
농약 먹고 자살한 아버지와 형제들의 무덤이 있는 고향은 킬링필드 67쪽이며 돈 없는 고향은 심정 안의 고향 86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랑은 내몰리는 것이자 목숨 붙이고 살기 위한 필사의 도주가 된다. 유랑이 삶을 위한 도주라면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비교적 형편이 나은 남성들과 달리 정주를 향한 여성들의 꿈은 남성의 폭력에 의해 좌절된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서영단은 동거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버려지며 김명아는 한국인 남성에게 돈을 빼앗기고 낯선 남자에 의해 살해당한다. 이는 하위계급 안에도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은 이러한 먹이사슬 구조의 밑바닥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연순의 무기력한 육체를 통해 하층 계급의 여성들의 참혹한 젠더 현실을 드러낸다. 납치당한 뒤 강제 결혼한 연수는 남편 천보가 감옥에 간 사이 숙자의 애인에게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고 추록한 남편에게 매질을 당하다 또한 숙자는 애인이 돈을 들고 도망하는 배신을 당한다. 세상에서 밀려난 남자들에게 여성들은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거나 적의에 배설하고 수컷다움을 회복하는 육체일 뿐이다. 악무한의 폭력 속에서 끝내 연수는 자살하고 연순과 함께 귀향을 꿈꾸었던 인숙은 연순의 자살이 준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매해져 연대와 여성적 유토피아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암시한다. 죽음과 감기로 종결된 하위계급 여성의 삶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숙한 오지를 보여준다. 반면 남성들은 비록 계층적으로 취약하다 할지라도 여성에 비해 처지가 낮다. 명우 아버지는 젊은 동료에게 고물을 빼앗기고 우는 거세된 남성이지만 사랑 때문에 우는 늙은 양구댁을 외면한 채 제가 길을 떠나간다. 갈 곳이 없어 부대동을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들은 하위계급 안에서도 가장 비첩한 집단이 여성들이다. 공선옥은 하층 계급의 이토록 추운 삶을 감사하는 대안으로 소외된 이들끼리의 공감과 연대를 제시한다. 숙자가 인습과 연순의 아기와 함께 철거촌인 부대동을 떠나는 장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그려진다. 특히 평소 애인을 하나 잡아 부대동을 뜰 계획이었던 숙자가 이 새로운 가족의 보호자가 되는데 이는 남성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자각이 실려있다. 먼 바다 역시 처지가 비슷한 이들 간의 소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웃음소리와 동기에 놓인다. 공선호 소설 특유의 민중적 활기와 예상이 살아있는 이 작품은 가난이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아닌 의존을 통한 공생의 실마리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수몰 예정 지구를 배경으로 지역민의 고향 상실감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보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린다. 그리고 고물을 찾아 이곳에 흘러들어온 만수와 명호 아버지 양대석을 다른 축에 두고 이들과 칠한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웃을 뿔뿔이 흩어놓는 돈의 마상적 위력을 보여준다. 반면에 각기 빈집을 뒤지던 만수 일행과 칠한은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소통한다. 만수와 대석은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소? 라는 칠한의 말 한마디에 경계를 해제하고 그를 도와 짐승물에 나선다. 비록 제 고향이지만 떠돌이 짐승을 잡아서라도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칠한 역시 유랑민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지가 비슷하다고 공감의 윤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향민이 될 이들이 고향의 상실을 애도하기는커녕 보상금을 두고 다투고 만수가 노독필에게 얻어맞는 장애인 칠한을 끝내 돕지 않는 것처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하는 게 가난이 가르쳐준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를 염두에 둔 듯 비장한 포즈를 경계한다. 그러나 유랑의 일형이 난 만수가 그의 유랑하는 자의 삶의 철학을 현지인들의 싸움에 되도록이며 끼어들지 말대해서 이따금 끼어들 필요가 있다고 수정하는 장면은 나와 너 사이에 놓인 간극이 무너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 전언은 기실 희망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절망적인 자각에 가깝다. 국가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사라진 이웃들의 행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국충정은 외치면서도 눈앞에 불우한 소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정은 타자에게 대한 연민과 공감이 담기지 않는 지식인의 상투화된 말, 예술의 허위를 보여준다. 한이 소외된 민중의 현실을 관찰하고 연민하는 구도는 다소 상투적이지만 그는 사실의 왜곡에 저항하는 제시, 예술의 양심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암시한다. 한은 비록 직업적으로 중간 계층에 속하지만 그 자신도 몰락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잠재적 빈곤 계층이다. 불우한 이들과 공명하는 그는 공선호 소설 특유의 연민하고 끌어안는 어미의 마음을 보여준다.
공손하게 인물들은 보살핌 받지 못할 때 생명을 병들며 사랑이 싫은 공감이고 보살핌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 한번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벌어진 자들을 끌어안고 고아 소녀가 눈에 밟혀 떠나지 못하고 먼 길을 오는 친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고물을 뒤져 선물을 찾는다. 작가는 산업문명적 개발의 결과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다수는 가난의 신부에 이끌려가는 기이한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유령인 가난을 핍진하게 정경화한다. 수의 계층들이 몸과 마음으로 겪는 가난의 얼굴은 무자비하다. 가난은 비천과 수치, 차별과 소외, 범죄와 죽음, 실패와 불행과 동일시되는 심리적 공포이자 실제 현실이다. 그러나 작가는 해체와 죽음에 부추겨지는 유랑의 길 위에서 관계를 다시 씀으로써 가난에 맞선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 가난은 훼손된 삶에 대한 돌봄이고 세상 재생이 된다. 가난한 약자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는 계기로서 재의미화된다. 이때 약자들의 의존과 연대는 혈연가족과 이성의 중심주의, 지역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유랑은 비록 팍팍하지만 고립과 단절의 벽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준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연대가 지속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유랑은 비록 팍팍하지만 고립과 단절의 벽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준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연대가 지속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각각의 단편들은 그 자체로 생생하게 가난을 말하지만 유랑의 근저에 있는 근대와 세계화 논리를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이 덜하다. 가난을 현상학이라 할 만큼 가난에 대한 탐구는 세부적으로 핍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편성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몇몇의 인물이나 배경이 겹쳐지는 식으로 간신히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구성이 다소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빈곤의 심층을 파헤치기 어려울 뿐더러 해결에 대한 역시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약자들의 공감과 돌봄의 마음 역시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만으로도 순식간에 와해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얼마나 절실하고도 온당한가. 사회언어학 제14권 2호 서론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쉽사리 여성소설이나 남성소설이니 하는 얘기를 한다. 여성 작가인 공선욱의 소설이 상당히 남성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 작가인 윤대영의 소설은 매우 여성적이라고 평을 내린다. 신경숙은 그의 여성스러움을 가장 여성스럽게 드러내며 김소진은 풍자적 남성 작가라는 평을 받는다. 남성적인 여성 작가 공선욱과 여성적인 여성 작가 신경숙은 어떤 점이 다르기에 그렇게 평가되는지, 남성적인 여성 작가 공선욱과 실제 남성 작가 김수진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남성적 여성 작가 공선욱과 여성적 남성 작가 윤태영 중에 누가 더 여성적인지 궁금해질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어휘가 함의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그 함의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며 이것은 분명 순환론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안게 된다. 물론 필자 역시 이와 같은 평가에 공감을 하고 그러한 평가가 신경숙의 빈번하게 이어지는 말줄임표에 의한 어눌함이나 공손에게 거침없는 욕설에 의한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눌함은 여성적 특징이고 공격적 바라는 남성적 특징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여성 작가가 많이 사용하면 여성적 어휘이고 남성 작가가 많이 사용하면 남성적 어휘인가? 본고에서는 여성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 특히 어휘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와 본고의 연구 방향, 성에 따른 어형의 분할을 다룰 때 그 기준은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어휘를 발화하는 화자나 그 어휘를 수용하는 청자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화자 중심으로 어형이 분화되는 경우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의 성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달리 부르는 경우는 분명 성의 변수를 보여준다. 국어의 누나와 언니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 이러한 어휘들을 절대적 여성어, 절대적 남성어라고 한다. 이러한 절대적 여성어와 달리 명백한 여성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주로 여성어에 의해 사용되며 평자에 따라서는 내향적 인간군에 의해 사용된다고 평가하는 일련의 표현들이 있다. 이를 사용상의 차이라고 한다. 본고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사용상의 차이를 보이는 여성 발화 어휘다. 이익섭 1994 이익섭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남성은 대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의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고 싶어하고
또 말차례를 가로채거나 지지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상대편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반면에 여성은 부가 의문문이나 의문문의 어조를 통해 상대편의 진행을 지지하고 유보적 표현이나 동의를 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 김규현, 서경희는 빼놓을 수 없다. 유학생 부부들 간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와 이해 확인, 구문의 사용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섬세한 관찰도 의미 있으며 언어의 성적 변이 현상에 대한 서구의 연구를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의 의의도 크다. 박창원에서는 여성 발화어의 특징을 우문적 특징, 다만 문법적 특징, 어휘적 특징의 항목별로 연구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그 내용을 표로 그려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다만 문법적 특징은 여성어를 변별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소설의 경우에는 여성의 변별 기준을 삼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소설은 바깥틀이라 할 수 있는 지문과 그 내부의 다양한 남성과 여성 화자들에 의해 대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장들은 때로는 여성으로서 때로는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자 인위적으로 조작된다. 담화 구조를 살피거나 문장의 의미를 살피는 작업은 소설의 겹 구조에서 대사의 층위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서 소설 속의 서술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본고의 소설의 지문을 중심으로 하여 드러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소설의 지문 역시 인위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대화와 다를 바 없으나 사건이나 배경을 서사하거나 묘사하는데 성적, 중립성을 띠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술자가 고의적으로 성적 특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비칠 수밖에 없는 성별 특징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별 특징을 어휘에 사용해서 찾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자료. 연구의 자료는 1990년대의 소설로 구성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소설의 언어들은 그들 내부의 독특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언중에게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언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말뭉치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쓰여진 16개의 단편소설의 어휘 총 94,695어절로 이루어졌다. 작가의 선별은 문학평론가들에 의해 그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주목받았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16개의 소설은 남성 작가 2명과 여성 작가 2명의 작품을 4개씩 뽑은 것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는 기준 어휘의 추출과 관련된 것이다. 과연 어떤 어휘를 여성적인 또는 남성적인 어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기준 어휘의 선택을 위한 예비 테스트를 하였다. 소설 지문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작가에 대한 정보 없이 독자에게 묻는 블라인드 테스트의 형식을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목할 만한 편향적 선택이 있었던 지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사람들이 어떤 지문을 여성적이라고 또는 남성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지문에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사용된 어휘의 빈도에 관심을 갖는 전략적 접근 방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각각의 어휘가 사용된 맥락을 중시하여 사용된 어휘의 확장된 의미까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에 제시된 16개의 단편소설 속의 어휘 약 10만 어절의 원시 말뭉치를 모노 꽁트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작업의 순서, 빈도 처리. 먼저 16개 작품 전체를 로딩하여 사용된 어휘를 빈도순, 가나다순으로 확인한다. 가나다순으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것들을 하나로 처리하여 수정한 다음 빈도순으로 만들어 파일로 저장한다. 주석을 달지 않은 자료체이기 때문에 조사가 달리 붙었을 때 서로 다른 어휘를 처리하게 되고 부착된 조사에 따라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이면 그냥 빈도수는 정리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별로 8개의 작품씩을 로딩하여 1, 2 과정을 2번 되풀이한다. 작가별로 4개의 작품씩을 로딩하여 1, 2 과정을 4번 되풀이한다. 작품별로 로딩하여 1, 2 과정에 16번 되풀이한다. 빈도별 어휘를 서로 비교한다. 3의 2개의 레지스터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4의 4개의 레지스터를 각각 비교하여 성에 따른 차이와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5의 레지스터들을 작가별로 확인한다.
같은 작가의 4개의 작품이 어휘면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는지 그러지 못한지 확인한다. 특정 어휘 선호도 전체 자료체를 로딩하고 특정한 어휘에 대한 콩코던스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되면 어휘를 고정하여 특정한 작품에서 그 어휘를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특정한 어휘에 대한 선호나 깊이를 기준으로 작가를 분류할 수 있다. 16개의 작품에서 첫머리 부분과 임의로 한 부분씩을 잘라내어 그 작가의 성을 추정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 어느 한쪽 성으로 판단이 편중된 지문이 포함된 작품의 고빈도 어휘를 골라낸다. 이의 어휘를 다른 작품들에서도 찾아본다. 이의 고빈도 어휘가 작품에 따라 어떤 연어 현상을 보이는지 비교하고 그 의미를 추적한다. 본고가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해낼 또 하나의 어휘글은 그간 여성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민현식에서 심리 반응 결과로 얻게 된 어휘들이다. 민현식은 성별 어휘를 기술하는 데 있어 좋아하는 어휘와 싫어하는 어휘라는 수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의 선호, 비선호로 보이기보다는 그 어휘의 외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 의하면 여성들은 뚱뚱하다는 말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듣기 싫어한다는 말인지 발화하기 싫어한다는 말인지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 상태의 외연을 싫어한다는 말인지 모호한 것이다. 첫째, 듣기 싫은 것이라면 난 뚱뚱한데 넌 날씬하구나의 뚱뚱도 포함된 것인지, 둘째, 발화하기 싫어한다면 많은 여자들, 처녀나 아줌마나 이 나 너무 살쪘다, 뚱뚱하지라는 말을 상투어처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셋째, 그 외연에 싫어한다고 해도 첫 번째 의 경우처럼 그것이 본인에 관련되어 있을 때뿐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현식은 개별적 어휘가 갖는 함의의 인식의 남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어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작업은 여성이 또는 남성이 어떤 어휘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어휘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즉 어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사용 빈도상의 차이를 부르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민현식의 성에 따른 선호 어휘는 다음과 같다. 선호, 여성, 엄마 하늘 귀엽다, 깨끗하다, 순수 맑다, 남자친구 예쁘다, 평안, 반지, 별, 가을, 인형, 남성, 오락, 여자, 스포츠, 운동, 놀다, 공, 의리, 조급, 평등, 힘, 이기다, 많아, 먹자, 끈기, 혐오, 여성 뚱뚱하다, 늙다, 질투, 외로움, 나쁜 년, 끝, 뱀, 바퀴벌레, 마녀, 창녀, 성폭행, 두려움, 무다리, 남성, 차별, 지옥, 저주, 촌놈, 무능력하다, 미친놈, 모호, 거지새끼, 달리기, 여드름. 여기에 더하여 위에 제시된 어휘 외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표현의 차이, 즉 아내, 마누라, 부인, 옆편의 집사람 중에 선택 양상과 그 남자, 사내 사이의 선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고정된 의미를 다양한 층위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할 때 선택된 어휘의 층위가 그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상 세 가지 종류의 어휘들이 대상 자료의 소설들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겠다. 예비적 관찰의 결과 블라인드 테스트의 개요. 소설의 독자들이 작가의 성적 차이를 감지하는지 찾아내기 위해 각 소설의 첫머리 부분과 임의로 몇 부분씩을 잘라내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14명에게 각 지문을 길이에 따라 45초에서 1분 15초 정도 보여주고 순간적으로 여성적 또는 남성적 인상을 받는지 조사하였다. 모든 지문에 대한 순간적 인상에 따른 여성성, 남성성을 답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은 지문들이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파악하였다. 근거는 주제, 어휘, 방언, 욕설, 수식어, 사용의 다소, 문장의 길이, 끝맺음의 형태 등에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택의 근거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주제와 어휘 선택이었다. 또한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느 쪽 성이든 선택을 해주었다. 항목에 판단 불가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3%에 불과한 미미한 숫자였다. 지문의 작가의 성에 대한 판단은 여성이다, 남성, 여성 둘 다 가능하지만 여성이다, 남성, 여성 둘 다 가능하지만 남성이다, 남성이다, 판단 불가능하다. 이 5단계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1과 4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였지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아닌 것 사이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산점 적용에 의해 결과가 바뀐 것은 여성적으로 판단한 2와 남성적으로 판단한 2가 거의 반반이었던 1 지문 1뿐이었다. 1 죽임을 꿈꿨던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생각했었다. 그랬다. 7살 어린 나이에 나는 벌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강한 열망에 며칠 낮밤을 시달려야 했다. 살인의 대상은 누구였던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7살 유년 시절부터 30살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혹은 죽이고 혹은 죽여버리고 싶어 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생각해봐야 한다. 맨 처음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내게 증오의 감정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이는 전체 346개의 응답 중 11개에 불과한 판단 불가 중 응답자 21%가 판단 불가 판정을
내로 주목된다. 전체 응답 중 3%만이 판단 물건을 선택하였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분의 1 이상이 판단 물건을 선택한 것이다. 이 지문의 서술의 주체의 성정체성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 나의 소설 쓰기 또한 지지부진하였다. 소설도 쓰지 못하고 취직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나 또한 관리비를 못 내게 될 형편임을 마찬가지였다. 이래저래 우울한 계절, 가을이 연금임대 아파트에 찾아왔다. 그런가 하면 지문 8과 지문 15 100% 여성 편향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본고는 본격적으로 콩코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두 지문을 살핌으로써 여성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다락방 천장이 무너지니 꿈을 꾸고 그 남자의 공포와 슬픔이 엇갈린 절망을 기억했다가 잊었다. 아이를 떼라 했지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러나 남자의 그 말이 그녀를 너무나 그리워 지금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희재 언니를 구더기밥이 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녀의 희미한 웃음이 한 줌이나 될까. 한 어리가 유품으로 나온 몇십만 원의 저축에게 그 남자는 아이를 떼라 했고 나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어쩌면 그때는 희미하게 울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녀를 안에 두고 그 선반이 6개월도 채 못 쉬는 학생화를 안에 두고 열쇠를 채웠었다. 37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처럼 구불구불 들어가 이젠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3층 붉은 벽돌지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3m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도가가 있었다. 계단 왼편에 황색 나무문 2개, 그 나무문의 유리창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먼지 속에 흰 페인트 글씨로 남녀가 씌어 있었다. 아침이면 서로 멋쩍어하며 전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땀 좀 피우며 그 집 사람들은 수도가 근처에 서성을 했다. 서로 그때만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웃지도 않은 척도 하지 않고 계단 오른편에서 두 번째 문 희재 언니는 거기 혼자 살았다. 위에 두 지문은 희재 언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서술자의 성이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문들이 서술자의 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위에 두 지문처럼 예의 없이 어느 한 성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5 지문 20의 예를 보자. 5. 어제 나는 아내의 부탁으로 원두커피를 사러 적선동에 있는 현대빌딩 지하에 나스데이란 찻집에 갔었다. 아내는 언제 커피의 맛을 들었는지 그것만큼은 까다롭게 선택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도 나스데이에서 갈아주는 모카 타입이나 블루 마운틴이어야만 했다. 아무 데고 백화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아내는 그 촌스럽게 짝이 없는 이름의 찻집에서 갈아주는 사실은 별맛도 없는 원두커피만을 고집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곳 커피를 선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하나 있다면 아내와 내가 연애 시절 자주 들르던 찻집이란 정도였다.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그녀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에게 성지순례를 시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를 노렸는가 모르겠다. 아무튼 아내는 나스데이의 커피야 그곳까지 불어 가기가 귀찮아 명동 롯데에서 대신 사온 커피의 맛을 귀신처럼 분간해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원두커피를 사러 다녀온 날만큼은 부부관계의 탄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5 지문 20의 경우에도 아내라는 어휘를 통해 서술자가 남성임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경우에는 서술자의 성을 남성으로 선택한 것이 응답자의 71%이다. 서술자의 성을 드러내주는 어휘가 명시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100%는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피시험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의 두 지문에 대해서 120개의 응답을 더 모집하였다. 이때 피시험자는 서울과 지방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대답은 여성이다와 둘 다 가능하지만 여성인 것 같다로 먼저의 경우와 같이 100% 여성 쪽을 선택하였다. 이 두 지문은 신경쓰기의 작품 외딴방의 부분으로 신경쓰는 문화평론가들에게도 여성적 고스로 주목받는 작가이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성은 다수의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확인된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여성성을 구성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눈에 띄는 말줄임표를 비롯해 여러 담화문법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지만 본고는 작품에 사용된 어휘에 관심을 한정하도록 하였다. 세간에 언급되는 여성성의 단서를 이 작품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들 고빈도 어휘들이 다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어휘 사용의 성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실험 예비적 관찰의 결과 및 분석 본고의 예비적 관찰에서 작가의 성 판별 근거로 피험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주제와 소재였으며 그 다음이 어휘였다. 주제에 의해 작가의 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작가 미상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 고전소설의 담론에서 흔히 발견된다. 어떤 작가 미상의 소설이 가정사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행사를
섬세하게 기술한다든가 심리 분석을 확대하고 심화 여성의 억압적 삶에 대한 안타까움 표출한다든가 일부 일처제와 친정지향이라는 여성적을 표출한다고 점에서 여성성의 근거로 들어 소설의 작가를 여성으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고의 피험자들이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주제와 소재의 성격을 1차적으로 선택한 것이 설득력을 확보한다. 다만 작품이 전체적으로 비평가들에 의해서 남성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공손에게 경우나 여성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윤대영의 경우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반대의 대답이 많았다는 예도 있는데 이는 추출한 지문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문의 길이가 10줄을 넘지 않을 만큼 짧고 이야기 서술자의 성이 작가의 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보인다. 26개의 지문과 피험자들의 판단, 비평가들의 평, 실제 작가의 성, 서술 주체의 성, 묘사의 대상을 함께 보인다. 여기서 묘사의 대상이라 이름한 것은 어찌 보면 사건 또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언급이다. 모든 응답자로부터 여성의 글이라고 판단된 지문 8과 15에 주목하여 다음 장에서 그것이 포함된 소설 외딴 방의 고빈도 어휘를 조사하기로 한다. 어휘 분석의 결과 외딴방의 고빈도 어휘 분석 총 134개의 피의험자로부터 여성 소설을 봤다는데 외딴방에 사용된 고빈도 어휘는 그, 나, 그녀, 했다, 힘이, 좀, 그럼, 그냥, 뭐뭐 같은 등이었다. 그, 나, 그녀, 뭐 했다 등의 어휘가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힘이, 같은, 가끔, 그럼, 그냥, 좀 등의 높은 빈도수에 눈에 띄었다. 이들 어휘들은 그들의 연어 조건에 따라 화자로서 발화의 직설성을 완화시키는데 요긴한 디딤말, 완화어 또 청자로서 화자의 발화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청자 반응 신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힘이 는 신경쓰기 외딴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손하게 소설에서도 몇 예가 등장한다. 윤대영과 김소진의 작품들에서는 전체에서 1회씩 등장하고 있다. 신경쓰 소설 속에 특히 외딴방에 무려 20회나 등장하고 있는 희미는 웃음, 울음 등과 결합하여 등장인물의 약하고 속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좀 화용적 형태소로서의 조문 뒤 1992에서 그것이 결합하는 구가 표상하는 바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문법적 문법으로 쓸 때와는 다른 기능을 함이 다루어진 바 있다. 신경쓰기의 조문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빈도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화용적 형태소로서의 쓰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편성된 빈도는 외딴방에서 화자와 희지 언니 사이의 그럼 놀이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말을 시작하면 무조건 그럼하고 받아주는 놀이인데 여기서 그럼은 일종의 청자 반응 신호로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웠던 일에 대한 의무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긍정하게 수용해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그런 게임을 했을 때는 그런 게임이란 지금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그녀가 그 안을 먼저 내었는데 사실 게임이랄 것도 없다. 이제 언니가 뭐라 하면 나는 전혀 이의 없는 그럼 하면 되겠으니까 마찬가지로 바꿔서 내가 뭐라 하면 그녀가 그럼 해주면 되겠으므로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생각 안 난다. 그래도 그녀의 물속 같은 목소리, 가끔은 깔깔 웃으면서 그럼 했던 그 오후 5시 같은 목소리, 그 손뼉치는 소리, 10년을 훌쩍 뛰어넘어 생생히 들린다. 편안하고 서글픈 듯 그녀는 말했다. 이 어휘 그럼은 남성 소설가들이 작품에서도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때는 긍정적 의미의 청자 반응 신호가 아니라 반론의 시작 또는 앞 대화의 정리 기능을 갖는다. 홍천은 또 뭐고요? 애인이 죽었는데 그럼 울지 안 울어요? 그러다가 또 새 애인 사귀는 거고 그럼 댁은 신부라도 데려는 거요. 보니까 술, 담배, 꼴초인 신부도 내 억수로 봤지만 난 종교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지만 뭐 전생 따지고 후생 따지고 썰풀라 치면 아예 때려치우시오. 그럼 진토닉 마찬가지예요. 칵테일맨이 일주일째 결근이에요. 커피만 돼요. 그럼 커피. 신경쓰기에 그런 것 같은 수용과 의무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 이 같은 양가적 기능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냥 윤대녀에게 시집에 신경준 19회, 공선호 9회, 김소진 7회 나타난다. 그냥의 사전적 의미는 1에 있는 그대로 2. 아무 짓도 하지 않고 3. 아무 생각 없이 4. 그대로 줄곧 등이다. 그런데 예문을 살펴보면 생략 가능한 그냥과 생략 가능하지 않은 그냥이 있어. 그냥의 화용적 담화적 기능을 감지하게 한다. 가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부분 그냥 지나칠만도 한 어떤 부분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며 그냥 누구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억나야 할 부분은
볕 좋은 날 양지처럼 텅 비어있다. 횡하니 그냥 내려오지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저것 좀 봐. 그녀가 팔을 뻗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내 얼굴이 어려 보였는지 그녀는 그냥 동생에게 말하듯 했고 그래서 나는 예의에 그랬다. 신경수. 엄마 나 태어난 시가 언제야? 아 그냥 빨리 그래 전보로 왔어. 홍천은 나도 몰라. 그냥 얘기만 들었지. 잡지사에 원고 마감하러 나왔다가 그냥 전화해봤어요. 윤대녀. 뭐 아가리에다 똥을 퍼볼까 보다 그냥. 등뼈를 요렇게 누르는 신용만 하여도 그냥 자지러지지 뭐야 김소진. 우리는 몰랐다.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냥 살았다. 유리 파편 조각들이 아우성쳤다. 우리는 그냥 유리 조각이 아니하여 살고 싶어 몸부림치다 깨져버린 숱한 시민들의 아우성이하여 공선옥. 신경숙은 그냥은 12, 13, 14처럼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를 묻지 말고의 의미를 갖고 왜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15의 그냥에는 보통의 평범한 의의 의미로 해석되는 21의 그냥과는 다르다. 또 앞문장의 위협을 한층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 18의 쓰임 뒤에 구문을 강조하는 19 쓰임과도 매우 다른 것이다. 18의 경우는 일종의 도치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18, 19는 그냥 이 결합하는 구문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같은 어휘가 연어 구조에 따라 결합하는 구의 행동성을 한없이 약화시키기도 하고 정반대로 그 행동을 극도로 강화하기도 하는 등 그냥의 기능도 그 쓰임이 독특하게 여겨진다. 같은 이 여성성을 감지할 수 있는 문헌의 고빈도로 나타났을 때 필자는 같은 이 보여줄 완화어로서의 기능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막상 16개의 작품을 돌렸을 때 207개나 나타난 같은은 아주 흥미로운 연어 현상을 보였다. 사금파리, 모시천, 은하웅동이 생고구마, 칠흑, 명주실, 동무, 나물, 닭똥, 장조림, 갓김치, 스란치마, 어디 슬픔 유행가. 개딱지, 조, 독사, 개, 밥, 보호기년, 고향, 개조, 신란, 원수, 짠돌이, 강아지, 집, 문짝, 폭발해버릴 것, 원숭이, 비명, 폭약, 거미줄, 한올, 현극, 은어, 조문, 벽장, 달력, 욕망, 나무토막, 물속, 메밀꽃, 투국에, 옹이, 기대, 상상, 고단한 아름다움, 그리움, 기묘한 음조, 궁금증, 숯불, 거북살스러움, 동작꽃, 체념, 매듭, 수갑, 부시떨, 피맛, 바다, 뺄밭, 뼈다귀, 먹물, 소도, 무당기, 만레이, 서점, 병신, 쌀밥, 핏덩이, 허무함, 자슬서, 비늘가루, 게릴라, 음험함, 비계덩어리, 물 밑쪽, 튀어라, 발라, 술심부름, 쥐알, 봉수, 먹장수, 노장사상가, 서태지, 향가, 처형, 비수, 컴퓨터, 부삽으로 떠낸 자리, 머루, 어리강. 20인의 여성적 어휘 추출의 대상이 되었던 신경숙의 작품들에서 보인 예들이다. 음식, 생고구마, 나물, 장조림, 갓김치, 오디와 복식, 모시천, 명주실, 스란치마, 치욕, 은하, 슬픔, 동물, 사금파리 등이 결합되어 있다. 통용상 여성 관련 어휘라고 파악되는 것들이다. 23호 공산학의 작품들에서 추출한 것으로 무엇 같은 감지에는 완화적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강도 높은 말들이 결합되고 있다. 개딱지, 조, 독사, 개, 개조, 원수, 강아지, 집, 문자, 폭발해버릴 것, 비명, 폭약, 보호기년 등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어휘들이 결합되어서 그를 매우 거칠게 보이게 하는 이다. 24에서 조문, 소도, 만, 레이, 고단한 아름다움, 그리움, 기묘한 음저, 메밀꽃, 은어, 물속 등의 기교를 부리는 듯한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 윤대영의 작품에서 드러난 것이다. 25는 비늘가루, 쥐알봉수, 부삽으로 떠낸 자리 등 다른 글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김소진의 특수한 어휘들이 보인다. 결국 무엇 같은 여성성 높은 문헌에서 고빈도 어휘를 추출한 여성 어일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했지만 그 앞에 선행하는 어구가 작가마다 독특하게 선택되면서 지문의 여성적 성향을 같은 자체의 빈도수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설적 비유의 기능을 할 때에 무엇 같은 원화로서의 같은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어휘 사용의 성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실론 선호 어휘의 분포, 그 외 어휘에 대한 작가별 사용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내, 마누라, 부인, 여편네에 대한 빈도를 보자. 아내라는 말을 여성적이라고 분류된 윤대년과 신경숙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데 공선옥과 김소진은 마누라, 여편네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다. 공선옥과 김소진의 아내의 사용은 그 빈도수는 크게 적지 않으나 두 작가가 다 한 작품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숙, 윤대년과 대조적이다. 신경숙과 윤대영이 그 남자라는 말을 쓰는 자리에서 공선욱과 김소진은 사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남성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그 여자라는 어휘는 분포 양상의 두 여성 작가 실제 여성인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55회의 출연 중에 풍금이 있던 자리 129회에 쓰인다. 작품의 화제가 일관되게 내 어머니를 물러나게 한 아버지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압도적 수치를 빼고 눈이 하더라도 그 여자의 쓰임은 독특하게 느껴지는 바가 많으나 본고의 방법론적인 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생략하기로 한다. 민현씨 1995의 남 여성 선호 혐오에 따라 관찰은 공선의 거의 모든 표 여성 선호 남성 혐오에 다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윤대정이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표를 해석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을 듯하다. 공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과 궁극적 남성성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특정 작가가 주어진 어휘를 사용한 빈도가 특히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작가의 어휘력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어진 어휘들이 창의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투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선은 외딴방 고빈도 어휘 같은 용례 추출해서 똑같은 어휘를 여러 번씩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공선은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어의 사용에 있어서까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언어 사용상의 책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추구하는 강인한 인상을 위하여 혐오 여성들의 가격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민현씨 1995에서 지적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해드리고자 한다. 표에서 여성어의 항목이 남성어의 항목보다 많은 것은 남성어 탐색에서의 유래도 나타나지 않는 공백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성 선호 오락, 스포츠, 의리, 만화, 끈기와 여성 선호, 기업, 남자친구, 평안, 인형, 남성 혐오와 차별, 거지, 새끼, 달리기, 여드름, 여성 혐오와 성폭행, 무다리는 말뭉치의 특성 때문인지 한 해도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8회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운동은 점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결국 여성어와 혐오라는 이름을 붙인 것까지 소설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데 비해 남성어는 현오뿐만 아니라 선호어조차 매우 빈약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소설 속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성어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앞으로 지적했듯이 선호어와 혐오어로 이름 붙인 것이 그것의 사용 빈도와 관련하여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맺은말 본고는 현대 단편소설 작품 16편을 대상으로 140편의 피험자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여 작품의 작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100% 여성이라고 판단된 침을 신경쓰게 됐던 방에 어휘 빈도를 확인하여 고빈도 어휘 추출을 통하여 여성어의 기준 어휘를 삼았다. 기준 어휘에 여타 다른 작품에서의 빈도를 다시 확인하여 외딴방과 비교하였다. 결론은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가 특정 어휘의 선호도나 사용 빈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연구의 시작은 어휘의 출현 빈도에서였는데 선택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어휘 선택의 문제뿐 아니라 같은 어휘를 선택했어도 그 사용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사용 의미의 차이는 개별 어휘의 연화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작품에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어휘도 구체적 연어 양상에 따라 때로는 남성성을 때로는 여성성을 감지하게 한다. 구체적 연어 양상에 대한 치밀한 기술이 요구된다. 구체적 연어 양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어휘력 문법론도 전통 언어학의 의미 기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여성과 남성의 선호 어휘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예측했던 바대로 여성들이 혐오하는 어휘라고 해서 여성들의 발해에 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신경숙과 윤태정 사이에서 보이는 은근한 유사성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개괄적 숫자의 제시에 그저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다. 어휘에 대한 주석이 충실해지면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에 따른 어휘 사용뿐 아니라 주체어에 따른 어휘 사용의 차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체에 따른 어휘 사용의 차이를 밝히려면 대사의 지문을 따로 하여 레지스터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레지스터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자료체가 구성되면 이몽빈 1994년에서 지적되었던 경험의와 연험의의 사용도 대사 레지스터에서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